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자동으로 이 시간에 깨는 거 있죠.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며 일어나는데 허리가 욱신거려요. 어제 김장 김치 담그느라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와요.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에서 자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어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언제부터 추석 전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부엌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사둔 재료들이 빼곡해요. 갈비 3kg, 명태 5마리, 도라지, 고사리, 무, 배추. 이걸 다 언제 다 손질하지? 혼자서? 아, 또 시작이구나. 중얼거리면서 앞치마를 두르는데 30년 전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가 떠올라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차라리 편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물에 고사리를 우리면서 시계를 봐요. 아직 5시 반. 식구들이 일어나려면 2시간은 더 있어야 해요. 그동안 저는 또 혼자서 이것저것 하고 있겠죠. 엄마 추석 때 뭐 해줄까? 어제 큰딸이 전화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뭘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제 손에 익은 일들이라 오히려 설명하는 게 더 귀찮고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 엄마가 할게라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좀 허전하더라고요. 도라지를 칼로 째면서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이 모든 걸 혼자 하셨을까? 저한테 물려주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하셨을까? 여보, 뭐 하고 있어?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요. 추석 준비하고 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타먹을게. 너 힘들어 보이네. 힘들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손은 안 보태주더라고요. 그냥 커피 타먹고 신문 펴고 앉아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소리만 해요. 일주일 안에는 다 해야죠. 명절이잖아요. 힘들면 뭔가 사서 하든지. 사서 하라고요? 시댁 어른들이 뭐라고 하실지 뻔한데요. 특히 작은 시누이는 항상 역시 우리 언니가 손맛이 제일이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만 기대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워요. 그냥 제가 할게요. 익숙해서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로 나가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와요. 아침 뉴스인가 봐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일이 됐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제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니 벌써 7시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송편 틀이 눈에 들어와요. 서랍 깊숙이 있던 건데 어제 뭘 찾다가 나왔어요.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어요. 틀을 만져보니 묘한 기분이 들어요. 이걸로 시어머니도 매년 이맘때쯤 송편을 빚으셨겠구나. 그때도 이렇게 혼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셨을까요? 올해도 또 시작이네. 송편 틀을 손에 든 채로 중얼거려요.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 매년 하던 일인데 왜 올해는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부엌 창문으로 보니 아직 어둑어둑해요. 하지만 곧 해가 뜨겠죠. 그리고 온 식구가 깨어나면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만 바쁜 하루가요. 손에 든 송편 틀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해요. 이번 추석은 좀 다를까요? 아니면 또 30년째 반복되는 그 추석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며느리니까요.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해요. 언니, 안녕하세요. 큰 시누이가 가족들과 함께 들어와요. 손에는 과일 한 상자만 들고요. 저는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현관으로 나가서 인사를 해요. 어서 와요. 애들 많이 컸네. 그러게요, 언니는 항상 그대로네요. 늘 바쁘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큰 시누이는 곧장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요. 애들은 이미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고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서 전을 부치기 시작해요. 엄마, 물 한 잔만.
신우이 큰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그래요. 찬물을 따라 주면서 보니 거실에서는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어요. 1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저만 빼고요. 기름이 팔팔 끓는 팬에 동그랑땡을 올리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크게 나요. 거실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어요. 점심시간까지 전을 다 부쳐 놓아야 하거든요. 언니, 뭐 도와줄까? 작은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요. 고마운 마음에 괜찮아 앉아 있어 했는데 정말로 그냥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저 혼자 하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역시 언니 손은 다르네. 나는 전 부치는 거 정말 못하겠어. 칭찬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는 말을 하면서도 손은 여전히 안 보태주세요. 그냥 말동무나 해준다는 기분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 요리 배울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언니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좀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혼자 터득한 거지. 아, 그러셨구나.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고 하면서도 그럼 내가 해볼까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더 늘어요. 남편의 사촌들도 오고 친척 아이들도 와요. 거실이 점점 시끌벅적해져요.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락가락해요. 물 따라다 주고 과일 깎아다 주고 접시 치우고 또 부족한 반찬 더 만들고.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아유, 언니 쉬면서 해요. 큰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일어나서 도와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물티슈 있어요? 아이 기저귀 갈 곳이 어디예요? 이런 걸 더 시켜요. 점심때가 되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요. 갈비찜 따뜻하게 데우고 밥하고 국 끓이고 전 다시 부치고. 제가 팔이 8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언니, 밥 언제쯤 돼요? 애들이 배고파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후다닥 설렁설렁 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언니,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지 않아요? 너무 기름지고 우리 애들은 평소에 웰빙 음식만 먹거든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춰요. 웰빙 음식이요? 제가 사흘 밤낮으로 준비한 이 음식들이 기름지다고요? 그래도 명절 음식이니까. 아, 물론이죠. 전통은 지켜야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좀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라고요?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30년 동안 매년 이맘때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기름지다는 소리를 듣다니. 그럼 뭘 해드릴까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큰 시누이는 제 기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애들이 조금씩이라도 먹어볼게요. 전통 음식도 알아야 하니까. 전통 음식도 알아야 한다고요? 마치 제가 구식 음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때 작은 시누이가 거들어요. 맞아. 언니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해요. 백화점에서 파는 것도 맛있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요?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뭘 한 거예요? 30년 동안 매년 추석마다 잠도 못 자고 준비한 게 굳이 한 일이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좋아서 해요. 거짓말이에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명절 상차림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라고 뒷말 나올까 봐 하는 거예요.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못하겠어. 대단하다면서 왜 도와주지는 않는 걸까요? 상을 다 차리고 밥 먹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모두들 식탁에 앉아요. 제가 마지막에 앉으려는데 큰 시누이가 또 한마디 해요. 언니, 김치가 좀 짜지 않아요? 김치가 짜다고요? 어제 간을 몇 번이나 맞춰봤는데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짠 거 못 먹어서. 또 애들 핑계예요. 맨날 애들. 그럼 제 애들은 뭐예요? 밥을 먹는 내내 시누이들의 잔소리가 계속 이어져요. 이건 좀 맵고 저건 좀 달고 요즘은 이런 걸 안 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목이 막힌 것 같아요. 당신,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고작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그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요. 분노일까요? 서러움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모두들 거실로 흩어져요.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여자들은 바닥에 앉아서 과일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어요.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요. 저만 혼자 부엌에 남았어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예요. 큰 냄비, 작은 냄비, 접시, 젓가락, 숟가락.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갑더라고요. 찬물에 기름기 가득한 그릇들을 담그고 있으려니 손끝이 얼얼해져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야,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아, 맞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옛날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도 그 이야기들 알아요. 30년 동안 매년 듣던 얘기들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들었죠. 수세미로 접시를 닦으면서 생각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저만 이렇게 혼자 남겨지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막 결혼했을 때는 어머님이 계셔서 같이 설거지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말동무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런저런 가족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어머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방에만 계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어요. 자연스럽게요. 아무도 누가 할까? 하고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언니, 물. 큰 시누이가 부엌 문 앞에서 소리쳐요. 직접 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외치기만 해요. 저는 손을 닦고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서 컵에 따라줘요.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가버려요. 저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해요. 찬물에 손이 빨갛게 되도록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머님은 몇 살까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70대가 되어서도 명절마다 이렇게 혼자 부엌에서 일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까요? 냄비를 닦으면서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을 봐요. 머리는 흐트러졌고 앞치마는 음식물로 더러워져 있어요. 50대 중반이 된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엄마, 화장실 휴지 없어. 조카가 소리치네요. 저는 또 손을 닦고 화장실로 가서 휴지를 갖다 줘요. 조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부엌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울컥해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요? 분명 가족인데 명절에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건데 왜 저만 이렇게 외로울까요? 그때 어머님의 낡은 송편틀이 또 눈에 들어와요. 어제 설거지하다가 서랍에서 꺼냈던 건데 아직 거기 놓여 있어요. 송편틀을 들어보니 정말 무거워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틀로 매년 송편을 빚으셨겠죠. 혼자서요. 어머님은 어떠셨을까? 중얼거려봐요. 어머님도 저처럼 외로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달랐을까요? 문득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며느리는 원래 힘든 거야 하지만 참아야 해. 가족을 위해서. 그때는 그냥 어른 말씀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똑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참아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있으셨거든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싱크대를 닦으면서 결심이 서요.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해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저도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들어줄까요? 언니, 수고 많으셨어요. 작은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인사하러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족끼리 뭘.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명절 지낼 수 있는 거죠. 편하게요? 저만 빼고 모두가 편하게요? 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작은 시누이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매년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더라고요. 네, 고마워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해요. 뭐라고 더 말할 수도 없고요.
작은 시누이가 나간 후에 저는 다시 혼자가 돼요. 부엌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봐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봐요. 밥 짓기, 국 끓이기,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상 차리기, 설거지하기, 물 따라주기, 과일 깎아주기. 근데 정작 저는 뭘 했을까요? 가족들과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이게 명절이에요? 이게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송편 틀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해요. 내년에는 좀 다를까요? 아니면 또 똑같을까요? 거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여보, 차 한 잔만. 또 시작이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지금 가요가 아니라 직접 타서 드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똑같아요. 네, 지금 갈게요. 부엌 불을 끄면서 한숨을 쉬어요. 변하고 싶은데 변할 수 없는 이 마음 누가 알까요? 남편에게 차를 타다 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거기 서 있어요. 어머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멈칫했어요. 어머님은 거의 90이 가까우신데 평소에는 방에서 주로 계시거든요. 특히 명절 같은 날에는 사람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하시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지금 부엌에 서 계시다니. 어머님 웬일이세요? 방에서 쉬고 계시지 그러세요. 잠이 안 와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아요. 평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 언제 이렇게 많이 늙으셨을까요? 그러세요. 거실이 시끄럽죠. 차라도 한 잔 끓여 드릴게요. 아니야, 나도 설거지 좀 도울게. 어머님이 설거지를 도우신다고요? 몇 년 전부터 어머님은 거의 집안일을 안 하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어머님이 갑자기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시니 어리둥절해져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괜찮아. 이것도 못할 정도로 늙지는 않았어. 어머님이 소매를 걷어붙이세요. 앙상한 팔이 드러나요.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데 괜히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럼 같이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님은 작게 웃으시면서 제 옆에 서세요. 둘이서 나란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참 오랜만이에요. 언제 마지막이었을까요? 제가 갓 시집 와서 어머님한테 설거지 방법을 배우던 그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님의 손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하고 소리를 내세요. 어머님, 물이 차가워요. 따뜻한 물 쓸게요. 아니야. 괜찮아. 원래 찬물로 해야 기름때가 잘 빠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머님의 손이 떨리는 게 보여요. 찬물이 아니라 추위 때문인 것 같아요. 한동안 조용히 설거지만 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는 저희 둘만 물소리 내며 그릇을 닦고 있어요. 얘야.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을 걸으세요. 네, 어머님. 너 힘들지지? 순간 손이 멈춰요. 어머님이 제게 힘든지 물으신다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을까요? 괜찮다고 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어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머님. 나도 그랬거든. 어머님이 손을 멈추시고 저를 보세요.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 너랑 똑같았어.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어머님이 며느리 시절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더 심했지. 내가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명절 음식 간이 안 맞다고 야단치고. 어머님의 목소리에 30년 전, 아니 50년 전의 서러움이 묻어나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머님도 똑같이 힘들었다면 왜 저는 혼자 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머님이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 어머님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해가 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어머님, 특히 오늘 보니까 애들이 너무하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어머님도 다 보고 계셨구나. 제가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 거실에서 혼자 빠진 채 설거지하는 모습을 다 보셨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맞아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30년 동안 참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도 외로우셨어요? 그럼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고. 어머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구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웃고 떠드는데 혼자만 부엌에서 외로워하시는 마음이셨구나.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뭐 있겠어. 시집온 여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들 하니까. 시집 온 여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요. 저도 수없이 들어온 말이에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네? 너도 이 집 식구잖아. 명절에 왜 혼자만 일해야 해? 나는 너무 늙어서 못 도와줬지만 다른 애들은 충분히 도울 수 있어.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신다고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천천히 바꿔가면 되지.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어머님의 손이 제 손을 살짝 만져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해요. 미안하다. 얘야 너무 늦게 알았네. 어머님의 사과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둘이서 다시 설거지를 계속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함께 계세요. 비록 늦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기분이에요. 내년 명절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님이 작게 한숨을 쉬세요. 가봐야겠네. 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어머님이 부엌을 나가시면서 돌아보세요. 얘야, 너도 이제는 좀 당당해져도 돼. 당당해져도 된다고요? 어머님이 나가신 후 저는 혼자 남은 설거지를 마저 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좀 달라져요. 혼자가 아니구나. 어머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평소에는 거의 방에서 안 나오시는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얘야, 잠깐 시간 있니? 어머님의 목소리에 어제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한 그런 무거운 침묵이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님이 계속 망설이시는 게 보였어요. 컵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시면서 말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았는데 서랍을 뒤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에 나오신 어머님 손에는 작은 일기장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이걸 너한테 보여줘야겠다. 그 일기장은 정말 낡았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서 언제 쓰신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펼치시는데 누렇게 변한 종이 사이로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내가 너 나이 때 쓴 거야. 50년도 더 된 일기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님이 갓 시집 오셔서 이 집에서 며느리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쓰신 일기인 거예요. 어머님이 한 페이지를 가리키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그 내용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명절 준비로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다. 시어머님은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부족하다며 계속 야단이시다.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남편은 모르는 척하고 시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구경만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날짜를 보니 정확히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온 바로 그 해였어요. 즉 어머님이 일기를 쓰실 때는 저를 맞이하기 전이었던 거죠. 어머님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새 며느리가 온다. 드디어 이 고생을 나눌 사람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든다. 이 집의 며느리가 되면 나와 똑같은 고생을 하게 될 텐데.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어머님이 울면서 쓰신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님이 저를 기다리실 때도 이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저에게 이 고생을 물려주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일기를 덮으시면서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비겁했던 것 같아. 비겁했다고요? 어머님이 왜 비겁하셨다는 걸까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꿀 수 있었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걸 너한테는 안 시킬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던 거예요. 악순환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셨던 거죠. 왜 그러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무서웠어. 혼자 바꾸기에는 너무 무서웠어. 그 말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한 사람이 오래된 관습을 바꾸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어머님도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저에게까지 똑같은 고통이 전해진 거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에요. 어머님이 일기를 다시 펼치시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는 바뀌겠지. 내 며느리 때는 좀 다르겠지. 그때가 되면 말해줘야겠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글을 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이 30년 전부터 이미 저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때가 오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도 울고 계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무 오래 혼자 두었구나. 어머님의 사과를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어머님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당하신 것을 저에게 그대로 전해주신 것뿐 악의가 있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의 외로움과 고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해는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님이 고개를 들으셨어요. 바꿔야지. 이제라도 바꿔야 해. 우리 손자 며느리에게는 이런 고생시키면 안 돼. 미래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정말로 변화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이미 30년 동안 굳어진 가족의 패턴을 바꾸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날 어머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긴 대화 끝에도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의 일기를 본 후로 마음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지만 그 진실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아팠거든요. 30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님도 같은 아픔을 겪으셨고 지금도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변화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과 함께라면 말이에요. 어머님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진실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지 말까.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워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작은 시누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얼굴이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따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추석 때 작은 시누이 친구가 우리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했나 봐요. 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걸 보고는 동정 어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작은 시누이 귀에 들어간 거였어요. 창피하고 분하다면서 저한테 따지러 온 거였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겠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가 뭔 말을 했다는 걸까요? 그냥 평소처럼 일했을 뿐인데 그걸 본 사람이 알아서 판단한 건데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냥 할 일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작은 시누이는 제가 뭔가 표현을 했을 거라고 우겼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왜 하겠냐는 거였죠. 그때 큰 시누이도 와서 거들었어요. 요즘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서운한 티를 낸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서운한 티라니요? 3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해오면서도 한 번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제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가족의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거네요. 시누이들은 자기들도 나름 고마워하고 있었다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따졌어요. 고마워하고 있었다고요? 그 고마움이 어디에 있었나요?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도와주거나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나요?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전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시누이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요즘 제가 어머님과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상해지셨다면서요. 어머님이 갑자기 시누이들한테 며느리를 도와주라고 너희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런 말씀을 전에는 안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어머님 귀에 무슨 말을 넣은 거 아니냐고 의심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인내심이 끝났어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뭔 말을 넣었냐고요? 3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넣었다는 건지. 시누이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진정하라면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시누이들은 편했겠죠. 명절 때마다 와서 밥 먹고 수다 떨고 가면 끝이니까. 하지만 저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명절 끝나고 일주일 동안 뒷정리하고 고맙게 생각했다면 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한 번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그동안 저는 뭐였는지, 이 집의 가사도우미였는지, 시누이들 편의를 위한 도구였는지. 시누이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만하라고. 애들한테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애들한테 왜 그러냐고요? 정작 30년 동안 아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30년 동안 저 혼자 하는 거 보고도 모른 척했다고 했더니 제가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생각해보지 않았나 봐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결국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고 30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내년 명절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저도 손님처럼 앉아서 차 마시고 싶다고 저도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명절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작은 시누이가 핵심을 찔렀어요. 그럼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냐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다 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말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결국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하기는 싫다는 거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누군가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죠.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저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큰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이기적이라고요? 3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한 제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어머님이 와서 위로해 주셨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지 제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어요. 어쩌면 이제 정말 끝인지도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시누이들은 화가 나서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님만 제 편에서 계셨지만 그것조차 다른 가족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편든다면서 시큰둥하게 대하는 게 보였거든요. 정말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문제의 근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친정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문득 어머님의 오래된 송편틀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어머님 방에서 가져와서 제 방 서랍에 넣어둔 건데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요? 송편틀을 집어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틀의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어요. 마치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정말로 뭔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종이가 접혀서 들어 있었는데 오래된 편지 같았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서 언제 쓰인 건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펼쳐보니 어머님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일기장에서 본 글씨보다 더 흔들려 있었어요. 마치 울면서 쓰신 것 같았거든요. 편지의 날짜를 보니 정확히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 처음 며느리로 온 바로 그 해, 첫 추석 직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죽은 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써둔다. 오늘 첫 명절을 보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봤다.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도 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당황하는 모습도 봤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아니, 해주지 않았다.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겪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생각이었는지 지금에야 깨닫는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든 서러움을 그대로 너에게 물려주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는데도 끊지 않았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혼자 바꾸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 편지를 읽는 날이 그날이길 바라며.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채 쓰이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전에 이미 어머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미안해하고 계셨고 고마워하고 계셨고 언젠가는 말씀해주고 싶어 하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그 마음을 전해주셨고 이 편지는 지금에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였죠. 편지를 들고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편지를 보여드리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편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아직 있었구나. 어머님도 까마득히 잊고 계셨나 봐요.
30년 전에 송편틀에 숨겨두신 걸 말이에요. 왜 이런 편지를? 그때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고, 그래서 편지라도 써둔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써놓고 나니까 또 무서워졌어. 이런 말을 하면 모든 게 바뀔 텐데, 그럴 준비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송편틀에 숨겨두셨던 거였어요. 언젠가는 발견되길 바라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말 모든 게 터져 나온 이 시점에 편지가 발견된 거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침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편지를 내밀자 의아해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난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했다가 점점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시누이들이 왔어요. 어제 전화해서 오늘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거든요. 아마 저를 설득하러 온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도 편지를 읽게 했어요. 처음에는 뭔 소리냐는 듯 했지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큰 시누이가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정말로 30년 전에 쓰신 거냐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셨냐고 말이에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까지도 시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말이에요.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차분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편지와 일기장도 보여줬어요. 이게 단순히 제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라는 걸 알게 해드렸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작은 시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면서요. 큰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분노도 서러움도 외로움도.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남편도 시누이들도 저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다시 추석이 왔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어요. 새벽에 일어났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큰 시누이가 전날 미리 와서 잤거든요. 같이 준비하자면서요. 작은 시누이도 일찍 도착해서 함께 손질을 도와줬어요. 부엌에서 3명이 함께 일하니까 손이 많이 갔어요.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준비가 즐거웠어요. 언니, 이 고사리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작은 시누이가 서툴게 고사리를 다듬으며 물어봤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해하면서도 열심히 따라하려고 했어요. 천천히 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제가 옆에서 알려주면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답답해서 제가 다 해버렸을 텐데 이제는 기다려줄 수 있게 됐어요. 큰 시누이는 전을 부치는 걸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모양이 좀 이상했지만 몇 개 해보니 제법 그럴듯해졌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언니가 지금까지 혼자 이런 걸 다 했다니. 큰 시누이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직접 해보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알겠다는 거였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명절 당일에만 와서 앉아있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 전부터 휴가를 내고 준비를 도왔어요. 서툴긴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무썰기를 맡은 남편이 물어봤어요. 두껍게 썰었다가 얇게 썰었다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님이었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큰 일은 못 하시지만 부엌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생 많다.
얘야, 어머님이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의 피로를 다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명절 당일도 달랐어요. 상차림을 할 때도 모두가 함께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을 차렸는데 이번에는 각자 맡은 것을 가져다 놓았어요. 식사를 할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마지막에 앉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앉아서 천천히 먹을 수 있었어요. 언니도 좀 앉아서 먹어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가져다 줄게. 큰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 걸 말렸어요. 정말 신경 써주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제 혼자 몫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나누어서 했어요. 큰 시누이는 설거지를, 작은 시누이는 정리를, 남편은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금방 끝나네. 작은 시누이가 놀라워했어요. 혼자 할 때는 몇 시간 걸리던 일이 함께 하니까 30분 만에 끝났거든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따로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혼자 부엌에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도 그 웃음소리의 일부가 될 수 있었어요. 언니, 작년에는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싶어. 큰 시누이가 설거지하면서 말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크신 것 같았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30년 동안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원망하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모두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저만 빠진 채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저도 함께였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근황도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말을 할 때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대화에 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시누이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 큰 시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다음 명절에도 우리가 미리 와서 도와줄게. 이제는 언니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밤에 남편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 것 같아.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미안해 30년 동안 혼자 두고. 남편이 또 사과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들은 말이지만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만 생각하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님 방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어머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앉아만 있었는데 뭘 너희들이 고생했지.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행복하냐니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30년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힘들지 않냐, 괜찮냐는 질문만 받았지 행복하냐는 질문은 처음이었어요.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때때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전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다행이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어머님도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송편틀을 다시 꺼내봤어요. 1년 전에 편지를 발견했던 바로 그 틀이었어요. 이제는 편지 대신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내년에는 이 틀로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빚어볼 생각이에요. 어머님도 시누이들도 심지어 남편도 함께요. 서툴겠지만 함께 하는 거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추석의 달이 유난히 밝고 둥글게 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달을 봤겠죠. 그때는 혼자서 바라봤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어요.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고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려고 애쓰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제 자신을 이제는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됐거든요. 내년 추석이 기다려져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지. 송편 틀을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틀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원래 완벽한 게 아니구나. 서로 부족하고 실수하면서도 그래도 함께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